여러분,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기약 없이 길게 이어지는 약물 복용이나 끝이 안 보이는 오랜 상담 같은 거요. 맞아요. 그 길고 지루한 과정들 말이죠. 그런데 만약 단 5일, 아니, 심지어 단 하루 만에 우리 뇌에 엉킨 회로를 완전히 재설정해서 우울증을 치료해내는 미래가 이미 와 있다면 어떨까요? 네, 2026년 현재 이미 우리 앞에 도착해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 놀라운 변화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정밀 정신학 기반의 경두계 자기자극술, 즉 TMS 임상 실무 매뉴얼입니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중심 진단에서 벗어나서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직접 수정해버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정밀정신학입니다.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뇌 네트워크를 교정하는 TMS 기술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매뉴얼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와, 우리가 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단순히 화학물질의 불균형으로만 이해했잖아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 뇌를 일종의 화학물질이 섞인 숲으로 본 건데 정밀정신학 시대에서는 다릅니다. 고도로 복잡하게 얽힌 전자기적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거죠. 화학수프가 아니라 네트워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뇌를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아, 오케스트라 비유 좋네요. 그쵸? 유독 한 악기가 템포를 놓치고 혼자 엇박자를 낸다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전체 하모니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바로 그때 TMS라는 지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피 밖에서 코일로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딱 주면 뇌 안쪽에 정밀한 전류가 유도되잖아요. 맞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둘러서 엇박자 내는 악기를 조절하는 거죠. 네, 스스로 제 박자를 찾아가게끔 시냅스 가소성을 유도해서 장기적인 교정을 이끌어내는 원리, 이게 진짜 흥미로웠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파트들, 즉 대규모 뇌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파악하는 게 정밀정신의학의 첫걸음이거든요. 매뉴얼에 나오는 그 주요 3대 네트워크 말씀이시죠? 네, 첫째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 망입니다. 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켜지는데요. 이게 너무 과열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지난 일을 반추하고 자기 비판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자료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 조금만 쉽게 풀고 갈까요? 우울감을 만드는 깊은 뇌 부위를 SGACC라고 하고, 슬라 전대상 피질이죠. 네, 그리고 이성적인 통제를 담당하는 부위를 DLPFC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SGACC는 우울과 슬픔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깊은 심연 같은 곳이고요. 반면에 DLPFC, 배외측 전전두 피질은 우리 뇌의 이성적인 통제센터 역할을 합니다. 통제센터. 네, 우울증 환자들은 이 통제센터의 기능이 떨어져서 깊은 우울감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TMS로 겉에 있는 이성 통제센터를 자극해주면 쪽으로 억제되는 브레이크 효과를 얻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DMN 네트워크를 교정하는 타겟팅 전략입니다.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막 갑자기 과거에 창피했던 기억 떠올라서 이불킥 하시는 분들 계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울한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게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뇌에서 너무 과열돼서 스스로 스위치를 끄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뇌의 물리적인 연결망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는 중앙집행 네트워크, CEN입니다. 이건 이성적인 네트워크죠. 맞습니다. 인지 제어와 감정 조절을 직접 담당하죠. 기능이 떨어지면 집중력도 잃고 감정 조절도 안 됩니다. 이때는 좌측 DLPFC에 고빈도의 빠른 자극을 줘서 복원시킵니다. 좌측엔 빠른 자극을 주는군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현적성 네트워크, SN입니다. 우리 주변의 위협을 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해요. 아, 안테나가 고장나면 늘 불안하고 과각성 상태가 되죠. 아주 예민해지고요. 이럴 때는 반대로 우측의 저빈도에 느린 자극을 주거나 뇌 심부를 억제해서 민감도를 낮춰줍니다. 부위별로 자극 방식이 다 다르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나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한 보상 동기 네트워크의 문제는 안화전전도 피질이라는 눈 바로 위쪽 부위를 타겟팅해서 조절합니다. 야, 이렇게 기능별로 나눠서 보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감정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철저한 신경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자료 읽으면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정신과 물리치료나 TMS라고 하면 매일 병원 출근 도장 찍으면서 한 6주 이상 길게 받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기존 프로토콜이 그랬죠. 근데 이 지루한 과정을 단 5일로 압축해버린 놀라운 프로토콜이 등장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놀란 윌리엄스 교수팀의 SAINT 프로토콜이요. 네, SAINT, 스탠포드 가속지능형 신경조절 치료입니다. 2026년 현재 가장 진보된 임상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수치가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존의 어떤 우울증 약이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던 중증의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의 대상으로 했는데도 무려 79%에서 최고 90%가 증상이 사실상 사라지는 관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90%요? 와, 진짜 기적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 타겟팅입니다. 과거에는 대충 머리 위치를 자로 재서 평균적인 곳을 타겟으로 삼았다면 SAINT 프로토콜은 환자 개인의 휴지기 fMRI를 직접 찍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한 아하 모멘트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모두의 뇌를 똑같은 지도로 봤다면 이제는 사람마다 지문 다르듯이 뇌의 활성화 패턴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내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 미세한 하위 영역을 핀포인트로 찾아내는 거? 마치 나만의 우울증 스위치를 찾아내는 스나이퍼 같았어요. 그 스나이퍼 전략이 첫 번째 성공 요인이고 두 번째는 ITBS라는 기술입니다. 간헐적 세타 버스트 자극이요? 네, 우리 뇌에는 인지 처리와 학습에 관여하는 세타파형이라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는데요. ITBS는 이 리듬을 모방해서 자극을 줍니다. 아, 뇌가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거는 거네요? 그렇죠. 뇌의 고유 언어를 쓰는 셈이니까 치료 시간이 단 3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3분이요? 진짜 짧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시간의 마법을 부린 가속화 일정 및 누적 선량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하던 걸 50분 간격으로 쉬어가며 하루에 10회씩 쏟아붓습니다. 와, 10회씩 5일이면 총 50세션이잖아요. 네, 무려 9만 회의 펄스가 뇌에 전달됩니다. 수개월치 신경 가속성 변화를 단 5일 만에 압축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9만 번의 자극을 5일에 몰아넣다니 당장 위험한 급성 자살 사고 환자나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강력한 무기겠어요? 신속한 완화가 필요할 때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찾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사실 5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있는 것도 바쁜 현대인이나 연차 내기 힘든 직장인들한테는 꽤 큰 장벽이잖아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2024년 말부터 보급된 또 하나의 혁신이 이 매뉴얼에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원데이, 단 하루 만에 끝내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원디 프로토콜이죠. 하루 9.5시간 동안 20세션을 몰아서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멈칫하면서 2번, 3번 다시 읽었던 대목이 있어요. 무작정 기계만 하루 종일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약물적 보조, 그러니까 프라이밍 전략이 숨어 있죠. 맞아요. 프라이밍. 이게 도대체 뭔가요? 뇌가 단시간에 장기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신경망이 매우 유연해진 상태, 즉 가속성이 극대화된 상태여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아, 먼저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쏘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뇌라는 밭을 부드럽게 일구는 약물을 먼저 투여합니다. 각성도를 높이는 리스덱산페타민 같은 거요? 네, 뇌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고요. 시냅스 재배선을 엄청나게 가속화하는 디사이클로세린 같은 약물도 씁니다. 야, 완벽하게 밭을 세팅해두고 하루 동안 집중 타격을 하는 거네요. 성과도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네, 치료 6주 후에 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12주 후에는 70% 이상이 관해 상태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농사 짓기 전에 흙을 비옥하게 뒤집어 엎는다. 진짜 직관적으로 확 이해가 됩니다. 우울증 치료의 진화가 정말 눈부시죠. 우울증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질환별 맞춤형 접근 파트도 완전 인상 깊었어요. 특히 강박장애 OCD 환자들 치료 절차 보면서 진짜 육성으로 헉소리가 났거든요. 아, 강박증 치료의 특수한 절차 말씀이시군요. H7 코일 쓰는 거요? 네, 뇌 깊은 곳 타겟팅하는 특수 코일이라는 것도 신기한데
더 충격적인 건 자극 직전에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증상을 유발시킨다는 대목이었어요. 심톰 프로보케이션이라고 하죠. 일부러 강박을 느낄 만한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서 강박 회로를 파견 상태에서 자극을 때린다는 거잖아요. 마치 동굴에 숨은 적을 밖으로 유인해서 타격하는 전술처럼요. 그 증상 유발이야말로 강박증 TMS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뇌의 신경망은 꺼져 있을 때보다 활성화되어 있을 때 외부 자극을 통한 수정이 훨씬 쉽거든요. 아, 불이 켜졌을 때 고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의 강박 회로에 불이 켜진 바로 그 순간에 억제하는 자기장을 가해야만 그 시냅스의 잘못된 연결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 맞춤형 타겟팅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환자가 환청을 들을 때는 좌측 언어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느린 저빈도 자극을 줘서 진정시킵니다. 반대로 막 무기력해지는 음성 증상일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성통제센터, 좌측 DLPFC에 빠른 고빈도 자극을 줘서 뇌를 팍 깨워주는 거죠. 야, 같은 병이라도 증상에 따라 어디는 재우고 어디는 깨우고 너무 정교해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도 비슷합니다. 과각성된 공포 회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측 DLPFC 억제 자극을 주거나 안화전전두피질을 타겟으로 하는 연구도 활발하죠. 질환별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그리고 어르신들 치료 부분.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노인성 불면증이나 경도인지장애 말씀이시죠?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약물 하나 추가하는 것도 부담인데 기억력 개선을 위해 뇌의 쇠기압소엽을 자극하는 연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주목한 건 통합요법이었어요. 매일 60분 태극권 수련 직후에 TMS 실시하는 거요? 네, 그 부드러운 유산소 운동인 태극권으로 뇌 혈류량 쫙 높여놓고 신경을 활성화한 직후에 자기장 자극을 줬더니 인지 기능이랑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거. 완전 신박하지 않나요? 사실 그게 현대 정밀정신학이 단순히 기계공학적인 시각을 넘어 전인적인 시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본다. 네, 스탠포드의 리앤 윌리엄스 교수가 제안한 6가지 바이오타입 모델도 같은 맥락이에요. 환자를 단순히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이름표로 묶지 않습니다. fMRI 찍어보면 뇌 고장난 양상이 다 다르니까요. 네, 실행 기능 떨어지는 인지형, 편도체가 과민한 과각선 불안형, 긍정적 자극에 반응 없는 무기력형, 생각에 매몰되는 반추형, 감정에 휩쓸리는 감정 반응형, 그리고 비특이형까지. 6가지로 나누는 거군요. 이렇게 생물학적 원인에 따라 유형을 나누면 각 유형의 어떤 타겟팅과 프로토콜이 필요한지 아주 정확한 맞춤형 치료 지도가 그려집니다. 사람마다 고장난 패턴이 다르니까 고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상식이 이제야 기술로 완벽히 실현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쯤 되니까 매뉴얼 후반부의 기능의학 파트가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더라고요. 아무리 최첨단 기계로 자극을 해봐야 그걸 받아들일 뇌에 생물학적 토양이 척박하면 완전 헛수고잖아요.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TMS의 궁극적 목표인 신경 가소성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뇌 내부 환경이 무조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염증 같은 거요? 네, 혈액 검사에서 HS-CRP 같은 만성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면 뇌가 굳어져 버립니다. TMS 효과가 뚝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술 전에 오메가3나 커큐민 같은 걸로 염증에 불부터 꺼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망을 새로 구축할 때 쓸 벽돌과 시멘트, 즉 영양소도 꽉 채워야 하고요. 뇌의 장벽 잘 통과하는 트레온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 말이죠. 네, 비타민 B10이나 엽산도 필수고요. 거기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 악영향을 주니까 유산균으로 장내축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유전자 변이 여부까지 확인한다면서요? MTHFR이나 BDNF 유전자 변이까지 확인해서 영양과 자극 강도를 최적화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시너지 전략이죠. 염증 잡고 장 튼튼하게 하고 영양 듬뿍 줘서 밭을 싹 가꿔놔야 9만 번의 자기장 씨앗이 싹을 틔운다. 와, 완벽하네요. 근데 저는 이 시너지의 끝판왕은 결국 뉴로피드백과의 결합 같았어요. 아주 훌륭한 콤비 플레이죠. 오전에 병원 가서 외부에서 강력한 자기장 쏘는 상향식 기법으로 뇌 회로를 확 리셋해주고 오후에는 하향식 기법인 뉴로피드백을 하는 거죠. 네, 환자 본인이 모니터 보면서 스스로 뇌파 상태 인지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열어준 좋은 상태를 환자 스스로 훈련해서 내 것으로 꽉 잠가버리는 안정화 작업.
그 상향식 리셋과 하향식 안정화의 만남이 치료의 지속성을 완벽하게 담보해줍니다.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니라 영구적인 뇌회로 재배선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매뉴얼에서 강조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진짜 외부 기술과 내부 의지가 만난 환상의 콤비입니다. 자,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전선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정신과 치료는 막연하게 약 바꿔가며 시도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뇌의 오류를 fMRI로 핀포인트로 찾아내는 정밀 수술의 영역이 됐고 치료 단위가 주에서 1로 획기적으로 압축됐다는 게 오늘 탐구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인 안전성 정보도 꼭 짚어드려야겠죠? 네, 금기사항 같은 거요? 자극 코일 부근 30cm 이내에 동맥류 클립이나 심박조율기 같은 자성 금속 물질이 있거나 조절 안 되는 간질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적을 쓰니까 당연히 금속은 조심해야겠네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마취가 전혀 필요 없는 비침습적 치료입니다. 시술 끝나자마자 바로 운전해서 일상이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아, 강도 맞추는 디테일도 재밌었어요. 사람마다 두개골 두께가 다르잖아요. 네. 환자의 뇌 운동 피질에 미세한 자극을 주어서 엄지손가락이 움찔거리는 근육 경련, 즉 운동 역치를 찾아냅니다. 내 엄지가 반응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맞춤형 강도를 설정하는 거죠. 엄지손가락 움찔하는 걸로 내 뇌의 한계선을 찾는다니 진짜 정교하고 안심되네요. 자, 오늘 정밀정신의학과 TMS 기술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봤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곱씹어 볼 만한 화두 하나 던져주시죠. 네. 여러분께 다가올 미래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2026년의 기술도 경이롭지만 미래의 정밀정신의학은 AI와 결합한 폐쇄 루프 시스템으로 진화할 겁니다. 폐쇄 루프 시스템이요? 기계가 실시간으로 fMRI를 읽어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이 사람 DMN 네트워크가 어제보다 15% 과열됐네 하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날의 기분과 스트레스 수치에 맞춰 자극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세상입니다. 의사가 매주 세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요. 네, 여러분의 뇌를 실시간으로 읽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즉각 조율해주는 AI 주치가 곁에 있다면 우리의 삶과 감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감정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영역마저 기술이 최적화해주는 세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정을 튜닝해주는 AI 주치의라 진짜 SF 영화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끝없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겐 완벽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복합적인 화두죠. 네, 뇌과학이 감정에 개입하는 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저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 같습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고민에 맡기도록 할게요. 네, 흥미로운 탐구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핵심 파헤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뇌와 함께 오늘 하루도 명쾌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